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스타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19년 만에 메가폰을 다시 잡고 영화계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20번째 장편 영화 시선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분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 중 10위 안에 작품 3편을 등재한 분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청춘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1970, 80년대 영화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끌어낸 주역, 독특한 문제작들을 만들어낸 영화감독 이장호. 그가 다시 돌아왔다. 데뷔 40주년을 맞아 20살 신인 감독의 마음으로 영화 시선과 함께 돌아온 이장호 감독. 인생 후반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한국 영화의 빛나는 유산. 다시 시작점에 선 이장호 감독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네. 저 오늘 감독님 뵙는다고 네. 의상에 좀 신경 썼습니다. 원체 멋쟁이시라서. 저는 그러면 예의를 못 갖춘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영화 네. 시선 네네. 꼭 개봉을 앞두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바쁘시죠? 예, 홍보도 좀 해야겠고, 예. 없는 돈 갖고 예. 많이 알리려 그러니까 역시 힘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네.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환경이 바뀌어서 네, 요즘에는 그 제작 환경도 좀 바뀌었죠. 그럼요. 저는, 이 디지털 처음 촬영을 해보면서 천국이구나, 여기는. 그래요? 우리 때는 맨날 그 필름 돌아가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그 NG 한 번 나면은 이걸 다 버리느냐, 아니면 살리는 데까지 살려보느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럼 예전에 이제 필름이고 요즘은 디지털 메모리라 요즘 얼마든지 마음대로 쓰죠. 그러니까 저희가 꿈 같은 일이 레디 할 때 벌써 이 카메라는 돌아가요. 예. 옛날에 그랬으면 이거 얻어맞죠. 촬영감독한테 얻어맞죠. 그리고 필름 썼다고. 예. 야, 네가 임마 필름 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쓰냐고. 컷 하자마자 끊어야지. 또 컷 했는데 조금만 좀 시간 끌어도 똑딱 끌어도 또 뒤통수 얻어맞고.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 이번에 이제 곧 개봉되는 네네. 시선. 네. 어떤 영화인가요? 시선은 그 여름 해외 단기 봉사 팀들이 이슬람권에 갔다가 정말 피랍되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노출되고. 데뷔 40주년을 맞아 20살 신인 감독의 마음으로 영화 시선과 함께 돌아온 이장호 감독. 인생 후반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이장호 감독의 영화 시선은 이슬람 국가로 선교를 떠난 기독교 선교단이 무장단체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스마일르 리임리 지역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겹살! 지 혼자 살려고 잔물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독님은 보면 그 이보이 씨나 나영희 씨 신인도 많이 발굴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시선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요? 연기에 중독성이 있는 연기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연기를 보면 목소리에서부터 아주 독특한데, 오광록 씨, 오광록 씨가 주인공을 했죠. 그럼 이제 오광록 씨가 주연이죠. 다른 배우들은 또 누가 있었나요? 연극 배우들입니다, 주로 연극 배우들이고, 제작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동하, 홍성춘 이런 연극 배우들을 썼죠.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들이 극성을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장호 감독의 신작 영화 시선에는 남동하, 김민경 등 연극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안타깝게도 장로 역을 맡은 배우 박용식은 현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후 폐혈증으로 유명을 달리해 큰 충격을 주었다. 시선 네. 제목도 좀 특이하고 네네. 이 영화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 영화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요.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만든 영화들이 말하자면 잘못됐다라는 깨달음도 갖고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소위 이기심으로 보는 눈. 그다음에 제가 말하자면 내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부를 위해서 관객을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한테 빚진 자다. 그래서 여기서 시선을 바꿔야겠다. 이타심으로 세상을 봐야겠다. 이슬람 반군에 납치되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9명의 한국인. 2014년 4월 이스마르 리엠립 지역.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선교사 조요한, 그리고 속속들이 드러나는 위선과 거짓.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선을 네. 나에게는 새로운 데뷔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데뷔작인 게 이전의 영화들을 하고 떠나버리니까 새로운 이제는 이게 첫 작품이고 여기서부터 후반전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장호는 영화 검열관이던 아버지 무릎 밑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영화들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 소개로 고 신상욱 감독 밑에서 영화를 시작한 이장호는 친구인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영화화한 첫 작품으로 한국 영화사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된다. 그 데뷔작이 별들의 별들의 고향이죠. 고향입니다. 그때 당시 29살이셨나요? 29살이었습니다. 촬영은 28살에 해가지고 상영을 개봉을 29살에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네네. 그 40몇만 관객이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단관인데 46만 5천 명이 국도극장 한 군데서만. 네. 서울의 인구가 그 당시에 한 400만 정도, 300에서 500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국도극장 딱 한 군데서 한 게 46만 5천 명. 지방 것도 빼고. 요새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 2천만도 넘겠네요. 그렇게 한 100일을 그 수준으로 간다면. 그 당시 어땠어요? 그 호응이랄까 뭐 평가랄까. 그 저녁에 그냥 비가 오는데 우산들이 쫙 서서 와 이게 웬 인파냐 그랬는데 가보니까 국도극장 옆에 골목인데 골목으로 또 휘감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손님이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야 이게 최인호 그 소설이 진짜 인기가 대단하구나. 그러다가 10만이 넘고 또 20만이 돼서 내가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이장희 음악이 또 이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거기 이장희가 음악을 맡았는데 그 OST 판이 나왔습니다. 디스크가 나왔는데 그게 아주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계속 손님이 뭐 봐도 30만 정도 드니까 내가 슬그머니 나도 영화 괜찮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 영화 별들의 고향은 당시 국도극장 한 곳에서만 46만 5천 명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친구인 소설가 고 최인호의 인기소설 별들의 고향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유신 시절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상징됐던 청년 문화의 탄생을 선언했으며 호스티스 경아는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키며 70년대 멜로드라마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런 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남자는 바람둥이에요. 아이 몰라도 돼요, 아저씨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젊은 아가씨가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 화내지 마세요. 이봐, 난 아저씨를 이용했어요. 난 그런 여자예요.
별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면 네. 두 번째 작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나 그러지시 않으셨나요? 물론이죠. 네. 첫 번에는 그냥 어리둥절, 그저 마치 신상옥 감독님 조감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없을 뿐이지 네. 난 그냥 조감독으로 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별들의 고향이 됐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야 예, 된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는데 역시 최인호의 미완성 작품인데 예. 정원서라는 작품을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설수는 김승옥 씨가 각색을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내린 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 역시 히트를 쳤죠. 히트를 치고 사람들한테 영화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예.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고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화까지 잘 만드니까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놈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가볍게 보면은 무게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아주 좋은 걸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 바람 불어 좋은 날, 어둠의 자식들, 바보서는 계속해서 이제 히트가 되는데 예. 바람 불어 좋은 날 전에 이제 제가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예. 강제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죠. 무기한 정지 명령. 예. 그게 저한테는 아주 정말 인생의 중요한 럭키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은 참 행복한 얼굴로 온 럭키 찬스지만 내가 위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서 위기가 됐고 요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거는 불행한 얼굴로 왔지만 요것을 하자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 일생을 말하자면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대학에 이제 오래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후에 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부학장님을 하시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 네. 학생들 가르치는 거 어떠신가요? 제일 자신 없는 게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영화 만드는 거하고 달라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는 또 다른 재능이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만드는 건 그냥 내 혼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한데 학생들한테 그 걱정이 뭐냐면 저 부모들 등록금 저거 값을 내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늘 가책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학교 떠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요즘 이제 한국 영화가 외국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우리 한국 영화, 네. 요즘 한국 영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희 후배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서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헐리우드가 탐나서 우리 소재들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메이크도 하고. 대기업이 투자하면서 이제 제작비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영화가 나와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오히려 야, 이걸 어떻게 찍었지? 막 그런 저를 촌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요즘 영화 감독들은 영화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인문적 소양을 좀 많이 넓혀서 뭐 주변에 뭐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뭐 이런 쪽으로 좀 넓혀서 그 영화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돈을 놓고 돈을 뽑아내야 되는 영화들만 만들다 보면은 언젠간 붕괴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돌파구가 바로 독립영화들이죠. 재산 독립영화. 그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감독들은 누구, 어떤 분들인가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게 후배 감독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폭이 넓고 같이 얘기해 보면은 문학이나 뭐 이런 기타 장르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가 오갈 수 있고 또 이명세 감독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화에 집착하면서도 주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네. 그런 감독들이 이제 우리 이장호 감독님을 보면서 네, 이렇게 네. 성장하고 그랬었겠네요. 내 후배지만 존경하는 감독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감독들이고. 네. 네. 그런 감독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계 장래가 상당히 밝아질 수 있죠. 너무 기분 좋죠.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영화 시선으로 다시 돌아온 영화계의 풍운화, 이장호 영화 감독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최근에 네.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 영화 100선을 뽑았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10위권대에 우리 감독님 작품이 3편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네. 근데 감독 중에 다 한 편씩 들어가 있고, 네. 감독님만 유일하게 3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느 작품이 제일 애착이 가세요? 저도 어리둥절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바보선언, 예. 바보선언이 애착이 가는 게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전부 이게 서민들 이야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이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봐도 여전히 리얼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상류층의 모습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사회 발전이 극심한 사회는 금방 촌스러워져요. 상류사회 그리고 유행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으로 남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가난한 모습은 여전히 달동네 가난한 모습들이 똑같으니까 그러네. 유행이 없으니까 클래식으로 남고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예. 감독님 작품으로 회고전을 한다는데, 예, 예.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회고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 일생에 하버드라는 말이 저하고 관계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매년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한국 그 연구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국 영화제를 하면서 감독 한 사람을 불러서 쭉 해왔죠. 예. 그런데 작년엔 제 순서가 돼가지고 가서 제 영화들을 틀어주고 관객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서비스로 주변에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자랑하면 다른 자랑보다 나 하버드 대학에서 영화제 한 사람이야. 그렇네. 이장호 감독의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네네네. 그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한국 종합예술학교 예종 한예종 한예종의 영상원에서 한 학기 특강을 했어요. 한 학기 특강을 하면서 내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김홍준 후배 감독이 거기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제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학생들이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채록해가지고 그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내 숨김없는 일화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담 형식이어서 읽는데 아주 그 편안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이름 없는 조 감독으로 오랜 생활을 견디셨다는데 그 무슨 내용인가요? 그 조 감독 했을 때 신상옥 감독님이 4년 동안 제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건데요. 저희 아버지가 신 감독님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필름에 들어갔는데 4년 동안 그냥 야 임마 이 자식 너 일로 와봐 뭐 맨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 당시에 영화판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했는데 녹음실에서 갑자기 신 감독님이 눈을 탁 마주치니까 나는 이게
성우들하고 같이 룸 안에 있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반대서로 막 웃음을 터뜨려요. 저 양반이 웬일이지? 그러고서 있는데 우리 퍼스트 조 감독이 끝나고 나서 야, 저 양반 미치겠다.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4년 만에.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아무개 씨의 그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 저 자식이 그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아, 이상하게 서럽더라고요. 아, 난 몰랐을 땐 괜찮은데 네. 아, 내 이름을 몰라서 야, 이 자식 임마 너 그랬구나.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일이 감동적인 일이 전쟁과 인간이라는 걸 찍는데 여자가 절벽에서 투신하는 걸 찍기 위해서 마네킹을 들고 이제 절벽 끝에 올라가고 감독님 밑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마네킹을 딱 던졌는데 이게 소나무에 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밧줄을 몸에다 묶고 누가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소도구 보는 사람이 그걸 붙잡고 절벽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발로 그걸 건드려서 했거든요. 예. 이거 목숨 걸은 거죠. 그러네요. 예. 끝나서 내려가니까 벌써 다른 촬영팀들은 다 다음 장소로 갔고 감독님이 찝차 탁 기대가지고 나오는 걸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니까 나는 막 좀 욕을 먹을 생각을 했죠. 그냥 잘못 던졌다고? 던졌던 거. 했는데 가니까 씩 웃으면서 장호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내 이름 딱 그 입에서 들으니까 눈물이 빵 쏟아지더라고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런 작은 게 사람을 그렇게 울리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화는 다들 성공하려고 하는데 망하기로 작정하고 영화를 만드신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영화인가요? 저 어둠의 자식들 2부인데 제목도 허가를 안 해주고 시나리오도 계속 사전 검열이었잖아요. 보이콧하고. 근데 제작자는 야 계약했으니까 빨리 만들어내. 이 분기 안에 못 만들면 외학 호텔 못 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영화계 떠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망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반대로만 여태까지 내가 배운 영화 상식 반대로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액션이 막 슬랩스틱처럼 빨라졌다가 또 느리게 됐다가 막 내가 봐도 짜증이 날 텐데 이게 이상하게 편집하던 사람이 이 감독 이번 영화는 왜 이렇게 독특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보면서 야 망하기도 힘들구나. 그런 거 뭐 살려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만든 다음에 내가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거는 내가 만든 영화 아니고 현 정권과 같이 만든 거다. 현 정권에 저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한번 보고 싶네요. 별들의 고향이 197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변했듯이 네네. 우리 그 감독님께서 네. 지금의 청년들에게 네네.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시절에는 그 기성세대에게 상당히 주눅이 들어있는 신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길거리 다니면서 자신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가장 소비의 중심이 되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는 만큼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소비 중심에서 곽강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말하자면 태평성대와 같은 또 소비가 미덕인 것 같은 또 경제가 가장 우선인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 때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이 사회에서 온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더 감사해 하면서 여기서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정화하는 영화 시선의 이장호 영화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별들의 고향으로 한국 영화에 새 바람을 일으킨 영화감독 이장호. 그가 19년 만에 영화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업영화의 홍수 속에서도 이장호 감독의 영화 시선이 한국 영화사의 최고 걸작이자 대중에게도 깊이 남을 최고의 명작으로 영화계에 거센 돌풍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